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일안, 이안, 삼안, 사안 네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향, 그러니까 기금 안정성보다는 노후 보장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건 불가피해 보이는데 미래 세대의 천문학적인 부담을 그대로 떠넘길 수만도 없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하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네 가지 안 가운데 어떻게 버무려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의외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무슨 뜻인지 찬찬히 물어가면서 우리의 노후 준비, 국민연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용건 사회연대 노동포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정희 교수님, 정천질 경제평론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골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이 네 가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먼저 현행 유지하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액수를 뜻하는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 받는 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내는 돈이 그대로라 연금 재정 고갈을 뒤로 미루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안도 두 가지 제시됐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12%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린다는 방안입니다. 3년 후부터 돈을 조금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 기자 보도 내용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안, 이안, 삼안의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보셨지만 다시 설명해 보라면 설명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안, 이안, 삼안, 사안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찬찬히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과 본질,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공부 많이 하셨고 잘 아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청명함이 점점 떨어져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좀 자꾸 자괴감이 들었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실제로 제가 이게 점점 아둔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좀 복잡한 겁니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에서 이제 떼어가고 얼마 떼어가고 얼마 받고 이런 것이 실은 이 내는 입장에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받게 되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네 가지 안이 나왔을 때도 거기에 제도 자체에서 이게 뭔 소린가? 소득 대체율은 뭐고? 나는 벌써 4.5%를 그동안에 뛰어가고 있었어? 근데 왜 9%라고 하지? 뭐 이 정도의 기본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아주 기본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보험금, 뭐 소득 대체율 정도까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현재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 대체율을 45%다 그러면 연금을 내가 45만 원을 받는구나.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50%다. 근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월 400이다. 그럼 내가 나중에 한 200 정도는 받는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일안, 이안, 삼안, 사안을 한꺼번에 놓는 것보다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전문가들하고 하는데 일단 내는 돈에 변동이 없다라는 일안, 이안을 하나를 묻고
내는 돈에 변동이 생긴다는 사만 사안을 좀 묶어서 설명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럼 표를 띄워놓고 네. 표를 띄워놓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란 이안의 골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란 이안은 추가 납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더 납부하는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현재 이란은 우리가 쉽죠. 우리가 9%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9%도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5%, 네. 회사가 4.5%를 4.5%. 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비율이고요. 네. 근데 저 40% 유지안도 조금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이제 2021년이 되면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이번에 당국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현황 유지이긴 하지만 30만 원이라게 늘어나는 이제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 있는 게 이란이고요. 이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더 내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고 네. 특히 실질 소득 대체율, 뭐 받는 돈도 가장 높은 게 지금 이안 아닙니까? 보십시오. 네. 실질 급여액이 101.7만 원. 저게 월 평균 250만 원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네,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평균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장 많지라고 하는데 저 이안에 숨긴 거는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는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별도로 네.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기다 갖다 놓는 거다.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은 저 40만 원을 국민연금과 합치면 어차피 예. 기초연금도 노후에 대한 준비, 은퇴 준비에 대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급여액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해서 이안이 지금 현재로서 이제 하나의 큰 틀에서 자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묶음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제 조건은 9% 내고 있는 현재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네, 더 내는 건 국민 없다. 부담 네.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이란 이안의 공통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용진 위원장님, 여기서 정용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들의 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 실질 대체율과 소득 대체율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45%라고 그러지만 예, 실제로 낸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질 소득 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40년을 납부해야지 40%가 되는데 네. 저희가 노동 시간에 있는 기간이 한 23년 정도 밖에 안 밖에 안 되니까. 되기 때문에 23% 정도 되는데 정부가 현재 제출한 표는 25년 정도 있는 걸로 해서 25% 정도 실질 소득 대체율. 그래서 100만 원이면 25만 원 받는 정도로 지금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내고 있는 이 수준이 유지가 되면 용돈 연금에 불과하다. 장래비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장래연금에 불과하다라는 비난. 뭐 과한 표현은 아니죠. 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올해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 한 37만 원 정도 되거든요. 37만 원. 그러니까 아이, 용돈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그걸 이제 이번 정부 개편안에 핵심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최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내셔널 미니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한 95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네, 다시 그 표로 가겠습니다. 예, 다시 예. 원안으로 가서 예. 국민연금 개편안에 이란 이안 3안 사항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란 이안의 이안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연금 받는 액수가 예. 돈 100만 원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큰 그림 속에서 이란 이안 4만 사안이 이제 제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안은 내는 것은 더 안 내더라도 기초연금을 좀 올려서 가자 이런 것이고 4만 사안은 이제 조금 더 내고 그 대신에 소득 대체율을 갖다 적정하게 받자 이렇게 돼 있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회사가 내고 나중에 그거 모아서 기금에서 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받는 게 국민연금이고 네. 말씀하시는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건데 그 두 개를 합친다는 말씀이시죠? 합친 금액이죠. 그런데 제도를 합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액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개 합쳐서 그러니까 기초연금 4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란과 이안을 합친 금액으로 어차피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 받느냐가 관심사일 예,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란과 이안만 놓고 봤을 때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1안으로 가면 86만 원 나오고 2안으로 하면 101만 원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저 바뀐 건 없고 기초연금이 이제 15만 원 정도, 지금 25만 원인데 40만 원으로 가면 한 15만 원 정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내는 거는 그대로 내되 한 15만 원 정도 더 받으니까 101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3안 4안까지는 지금 진도를 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9%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변동 없다라는 전제 아래 설계가 돼 있는 1안, 2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그렇다면 1안, 2안만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국민 부담은 없이 세금으로만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 세금으로 이제 늘려준다고 할 때 이제 그 세금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 이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이제 내는 것을 이제 기초연금으로 이제 지급해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을 주다가 2022년부터는 4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이게 10만 원 차일 것 같지만 고령화 사회가 많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일 것 같은데 대충 계산은 되나요? 이렇게 늘어나면 얼마의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예, 제가 보고서를 좀 참고해 보니까 지금 현행 상태에서 한 20조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제 30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40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한 30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조, 60조,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증가폭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증가폭이 빨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노인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없고 노인들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40만 원으로 늘리게 되면 30조에서 40조로 저렇게 급격히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늘어난다. 근데 저게 지금 2060년에서 잘려 있어서 그런데요. 2080년, 2100년까지 가면 600조, 700조, 1000조 원대까지 2000 몇십 년이요? 2100년대로 가게 되면은 2100년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없는 그러나 세상이죠? 어쨌든 국가의 연속성으로 따져 본다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부담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 계산만 놓고 보면 1000조 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노령화 속도를 지금 계산해도 근데 앞으로 뭐 2050년, 80년 이후에는 기대 여명이 뭐 130살까지 된다라고 치면 실은 그 계산도 더 많이 감안을 해야 되겠죠. 저게 정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하면서 다른 건 다 비율로 했습니다. 소득 제세율 45%, 보험료율 9%에서 13% 이렇게 했는데 기초연금만 유일하게 금액으로 했거든요. 근데 저걸 금액으로 저렇게 픽스해 놓으면 아까 40만 원이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40만 원을 그대로 두면은 10년, 20년 되면은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현재 때문에 40만 원하고 앞으로 30년 뒤에 40만 원하고의 가치는 뭐 생각하지 않아도 반토막도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A가 기준으로 하면은 2026년에 저게 15%라고 그러거든요. 15%랍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내 가지고 지금 23%, 정부 기준으로 25%다. 그러면 순수하게 재정으로 지금 15%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15%. 예, 이게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A값 기준으로 해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저게 재정으로 감당이 안 돼서 정부가 할 수 없이 40만 원으로 금액으로 픽스해놓고 물가 상승률 정도만 좀 감안해서 재정 추계를 했는데 저 안으로 가면은 실제로 2040년, 50년, 60년 넘어가면은 기초연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가는 가정에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저렇게 금액으로 해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A값의 15%를 연동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또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 소득 하위 70%만 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많이 받기 시작하면은 나는 소득 하위 80%인데 70%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인데 나한테는 왜 안 주냐. 보편성을 지금 현재는 다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달라는 요구로 계속 빗발칠 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한 사람들이 감액하도록 돼 있어요. 네.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네. 왜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부은 사람이 손해 보는 예, 기초연금을 구조를 감액시키냐 이 논쟁이 있을 수밖에 때문에 이 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부담도 별로 없고 정부가 돈 내서 해결해 준다니까 괜찮기는 하지만 예. 가는 과정 내내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국민 갈등을 네. 그리고 재정 불안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이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전문가들이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네. 9%를 요율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내야 되는 하루하루 한 달 살기 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늘지 않고 더 내지 않고 조금 기초연금으로 보전받으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나중에 이거 감당 안 될 수 있다. 네. 이 지적 동의하십니까? 예, 게다가 또 하나의 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기본적인 것이 이 기금 고갈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요즘 일선에서 만나는 20대, 30대들이 특히 20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 우리가 받을 때쯤에는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문제인데 네. 지금 저 이란과 이안 같은 경우에 인상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한다게 되면은 실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아하. 단 1년이라도 하다못해 뭐 3, 4년이라도 예. 고갈 시점을 늦춘다라는 것이 이제 안이 내놔야 실은 현재 뛰고 있는 20, 30대들에게 굉장히 좀 어떤 동의와 어떤 걸 설득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란 이안은 지금 2057년, 2058년으로 잡혀 있는 저 고갈 시점에 대해서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저걸로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편과 이 개혁을 왜 했느냐라는 또 그런 지점에서 만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정희 교수님. 예.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되는군요. 첫째는 보험료율 9%를 건들지 않으면 네. 첫째는 기금 고갈 문제 이거 해결 안 된다. 네.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으로 지금 보존해 준다는데 기초연금은 세금 재정 문제 네. 이 고령화 사회에서 결국 감당 못하는 시점 온다 분명히.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다 안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재정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기초연금 뭐 인상으로는 전혀 뭐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 맞는 말씀이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측면은 기초연금이 이제 하위 70%의 그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더 따지고 들어보면은 하위 30%는 또 배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초수급자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기초수급을 이제 지급하면서 기초연금이 들어오면은 그만큼도 그것이 감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기초연금 들어오는 그만큼 하위 계층은 국민연금 그만큼이 또 감액이 되니까. 네, 그렇죠.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위 30%에서 상위 70%에 해당되는 그분들의 이제 현재 그 노후 생활에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지원이 과연 그 집단에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위 30% 분들에게 지금 이제 흔히 이제 뭐 줬다 뺏는 연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제 예.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표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란 이안 사안 사안을 좀 다시 이제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세 분 전문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9% 현행 유지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 이란 이안은 당장은 내 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 폭탄 돌리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사안 사안으로 그럼 넘어가 보죠. 사안 사안의 핵심은 정평론가님. 네. 더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명 저기 위에 잘 표현했는데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예.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습니다. 노후 소득 강화 1안, 노후 소득 보장 강화 2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안 더 사안이. 내기도 하지만
더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자, 이건 강조한 더 내고 더 표현입니다. 받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내용 좀 한번 설명 사만 같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에는 2031년까지 현행 이제 보험료율 9%를 끌어올려서 12%까지 끌어올립니다. 12%. 예. 지금 9% 내는데 3% 더 내자. 네, 그 대신 소득 대체율이 지금 현행 45에서 40% 떨어지는데 예. 안 떨어뜨리고 45%를 45를 맞춰줄게 유지를 이런 뜻이네요.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안 같은 경우가 소득 대체율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푼돈 연금에서 가장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50%까지 끌어올린다. 대신에 2036년까지 보험료율 역시 13%까지 더 내야 되니까 가장 많이 9%입니다. 현행은 요 내는 대목에서, 아닙니다. 요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기억나는 추가 질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 소득 대체율 50% 맞추자가 공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냈을 때 보험료율을 올려서 당장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거는 퇴짜 놓으셨죠. 네, 그때 나온 게 이제 한 16%, 17%까지 보험료율을 이제 끌어올렸던 이제 그런 안들이 보여졌었는데 아하.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우리 가계의 소득 구조와 이 소득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맥시멈 높여도 한 15%가 보험료율의 현재로서는 끝이 아닌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군요. 그럼요. 더 왜냐하면 낸다고. 대출이자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예, 내야 되고 예. 뭐 낼 돈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11월 7일 냈던 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좀 보험료율의 인상안을 이제 끌어내리면서도 대체율까지 맞췄던 게 이제 사안. 대체율은 50%지만 50%를 맞춰준다. 예. 내가 3%까지 지금 올리는 안입니다. 그러면 13%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정 위원장님. 네. 사만 사안으로 가면 액수로 하면 내가 얼마를 받게 되지? 이거 혹시 계산 가능하십니까? 뭐 표도 아까 나왔지만은 4만으로 하면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합치면은 91만 9천 원. 91만 9천 원을 받는다. 예, 예. 평균. 그다음에 사안으로 하면은 97만 천 원. 아하. 예, 이렇게 돼서 사안으로 되면 거의 돈 100만 원에 육박하네요. 예, 돈 100만 원 유급합니다. 재정 부담을 좀 줄이면서. 그런데 단점이 사안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9% 내는 거를 13%를 더 내야 된다. 1%를 더 내야 됩니다. 예, 2036년. 이 대목에서 마음에 안 드네요. 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 좀 어떻게 안 내고 저 더 받는 돈 100만 원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수익률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뭐 에이, 이제 요새 금요일 날 수익률 보면 뭐 예, 수익률 뭐 쉽지는 않은데 손해 안 나면 다행이겠더만요. 보니까. 뭐 올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예, 예. 그동안 또 저희가 이제 위험자산을 저희도 연금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위험자산을 가급적 줄이라고 했었는데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어디서 수익률이 나느냐와 관련돼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주식이 더 높은 수익률을 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를 과거에 뭐 3만 원대부터 계속 국민연금이 사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250만 원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수익률과 관련된 이 고민이 있는데 수익률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예, 말씀하신 수익률은 대로 또 다른 이슈니까 오늘 예, 잠시 뒤로 말씀하신- 돌리기로 하고 예. 사만 사안을 시청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기는 한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매달 월급에서 더 나가야 돼. 요 대목에서 시청자들 국민들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담은 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예. 서구에 뭐 한 16% 정도 이제 국민연금 성숙된 데들도 16% 정도 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 부담을 고민해서 2021년부터 이제 1%씩 5년마다 1%씩 올리는 거로 예.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안보다는 좀 충격도 덜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금 고갈 시점과 관련해서도 2062년, 2063년으로 한 2, 3년씩 뒤로 좀 늦춰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재정 안정화를 방안을 하면서 국민의 노후 보장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뉘앙스는 보험료율 9% 손대지 않은 이란 이안보다는 일단 올려야 된다라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사만 사안이 더 합리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초연금을 40만 원 하는 거 그거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예, 기초연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인 빈곤율이 46%인데 기초연금 도입하고 나서 한 4% 이상 빈곤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근데 도움 되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서구 뭐 캐나다나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지속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더라. 아하. 그래서 뭐 저는 국민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리는 것 관련해서 동의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만과 사안을 고민하면서 기초연금이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가는 걸 보면서 그거는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그래서 금액으로 지금 배치해놓은 것이지 네. A값의 15%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정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체만 놓고 보면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렇게 예, 단계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지 않고 줄이는, 예, 예.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보험료 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내려면 힘든 이 부분들. 그다음에 절반을 내야 되는 회사의 어려움. 이런- 회사들이 또 예, 부담이 회사도 커지- 부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기업도 부담들이 있는 거죠. 기업들 부담도 있는 예. 거고 특히 이제 또 올리면 지금 현재 9%지만 12%나 13% 갈 때 자영업자들은 순순히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또.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또 이제 부담스럽죠. 예, 역할을 할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예. 좀 기능을 좀 퇴직연금이 실제로 8.3%나 가져가면서도 대체율은 뭐 아주 낮습니다 소득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역할을 하는 네. 거.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서 역할을 좀 하는 거. 이런 방안을 찾으면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면 저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그 미니멈, 내셔널 예. 미니멈을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95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받아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5년마다 1%씩 인상을 해서 12%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사안과 네. 5년마다 1% 인상해서 13%까지는 끌어올리자는 사안. 네. 자, 장단점 비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안만 두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소득 대체율 이렇게 높이면서 이제 그 좀 더 내는 그런 네.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이제 그림에도 나왔듯이 결국은 이제 이 두 안도 네. 사실은 이제 기금 소진의 기간은 좀 늦췄지만은 이렇게 그 방향이라든지 음흠. 또 기금 소진의 그 속도, 이렇게 이제 기울기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네. 그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그 속도,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미래 세대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어떤 재정 또 기금 이런 게 이제 투입돼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 세대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네. 남게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사만과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하, 12%나 13%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소득 대체율이 45%, 50% 유지가 되면 결국 기금 고갈이라는 게 조금 더 거드니까 뒤로 연장은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론적으로는 고갈된다. 예, 그렇죠. 그 시점은 미래 세대의 폭탄을 떠넘기는 거하고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개혁을 이제 그 모수 개혁,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조금 변동시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예. 모수 개혁이라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급진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노후 보장 이런 몇 가지 목표를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요 안 중에 뭔가를 가장 합리적인 안이 있다고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질문. 네 개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여기에서 이거 교집합을 찾아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단일안이 나오는 거죠. 1, 2, 3, 4 중에 선택해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1, 2, 3, 4안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네.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하라는데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또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니, 그게 궁금해요. 좀. 나와 있는 좀 예.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부안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정부가 지금 단독으로 확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경사노예라고 지금 경제사도 예. 노동위원회가 있으니까 경사노예 안에 또 연금개혁팀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다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안을 아마 이제 국회에 할 텐데 국회에서도 함께 경사노예 안을 이제 같이 마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이 경사노예 합의안 마련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또 국회에 가서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연금개혁에는 정치권들이 늘 소극적입니다. 자, 그럼 저희도 네. 좀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진도를 좀 나가보죠. 1, 2, 3, 4안이 복지부가 말 그대로 안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9%에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이안을 한 묶음으로 보고 12%, 13%까지는 일단 올리고 가자라고 하는 사만 사안에 대한 장단점 설명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 건가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네.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일단 단일화를. 정부가 아마 사안 1, 2안을 가지고 안을 제출하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경사노위에서 또 다시 국민 합의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국회에서 마지막에서 또 국민연금 법을 고쳐야 되니까 여야가 그래서, 또 만지게 되는 거죠. 기자들이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중간에 하나가 빠졌네요. 예, 예, 경사노위라는 그런 네. 직설적으로 여쭐게요. 예. 경사노위에서 단일한 마련이 가능합니까? 저도 이제 경사노위에 국민연금 특위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정부안을 발표하는 시점에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특위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대로 거기에 이제 뭐 노, 그다음에 사, 네. 정부, 청년, 여성, 그다음에 노년, 시민사회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생각이나 다르고 특히 이제 부담 부분을 생각하면은 비교적 그 노동자들은 조금 더 내고 적정하게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했는데 회사들은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아하, 예. 잠깐만요. 우리가 자꾸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국민 부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는 주체 중에 사업자들, 예. 회사, 예. 기업 이게 빠졌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돈에서. 지금 현재 한 40조 정도 국민연금이 1년에 거치고 있는데 그중에 20조 정도는 노동자들이 내고 20조는 이제 사측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1%가 오르면 기업의 부담금이 4조가 증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 같은 경우에 현재 9%에서 13%로 올라가면 예. 어이구. 그런데 이제 뭐 2036년이니까 뭐 물론 아직 그렇긴 여유는 있는 합니다만. 것이고 이제 또 크게 보면은 결국은 노빈금 문제를 위해서 재정으로 해결하든 기여로 해결하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당장의 부담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노후의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뭐 순수하게 100%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3, 4안이 세금 폭탄이라는데 저는 그런 뭐 세금 폭탄 용어로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3, 4안은 보험료를 인상시켜서 후세대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 안에 있는 기초연금을 말 중심으로 계속 가면은 네. 그거는 그때 필요한 걸 그때 청년들이 다 걷어서 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현 세대들은 보험료 인상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가장 큰 부담은 이 안에 있다. 지금 청년 세대들한테 그러나 태어나지도 않는 예, 청년들한테. 예,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시고 아주 긴 안목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생각만 해보면 저 같으면요. 예. 1, 2, 3, 4안 중에서 내가 제일 부담 안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안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는 내는 돈은 똑같이 내고 40만 원 더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고 예. 내가 뭐 2050년까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네. 뭐 세금으로 메꿔준다니까 타협 가능한 안은 이 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런 여쭤봅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프로에서 이제 저 내안만 놓고선 예. 뭐 어느 안이냐 이제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저는 3안을 선택을 했거든요. 3안을. 예.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 뭐 다른 급진적인 개혁 없이. 그러니까 저 이유가 1, 2안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즉 가령 너무 가혹하군요. 기금 고갈도 못 늦추면서 앞으로 저 기초연금에 대한 저 재정을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저 부분에 있으니까 굉장히 가혹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세금으로 메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국민연금까지 세금으로 이렇게 메꾸기 시작하면 기한도 못 늦추고. 그러니까 정말 뒷감당이 안 될 거다. 3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년 정도를 늦출 수가 있고요. 겨우 6년밖에 안 네, 됐어요. 4안이 5년을 늦출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인데 네. 그래도 이 젊은 층을 설득을 하려면 6년 정도 더 늦추니까 이 안이 아니냐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틀을 바꾸는 개혁안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안 중에서는 그렇게 손을 들었는데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개선과 개편이 어려운 게 나이대, 세대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예. 가령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이 안에 손을 들게 될 것이고요. 20대나 30대는 또 다른 안에 손을 들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또 지난한 점이 있죠. 그러네요. 이정희 교수님은 그래서 좀 더 개혁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 1안, 2안, 3안, 4안 중에 딱 어느 하나라도 모든 걸 해결하는 정답은 없네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림 나오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중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사만 사안이 뭐 이안보다 좀 나아 보인다라고 할 때 이제 기금 소진 기간이 좀 늦춰진다 뭐 이런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1, 2안의 경우에 이 그 적립금이 쌓였다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예. 그 기울기를 보면 이제 상당히 완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재정 적자가 생기면서 이제 재정 적자의 증가폭도 그 비교적 완만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45%나 이제 50%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이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의 그 이제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네. 이 재정 적자 폭의 증가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한 뭐 1, 20년 안에 이 그 크로스가 되면서 이 3, 4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그 량 자체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2007년에 이제 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을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네. 현재 40%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기금의 어떤 수입과 이제 지출 이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기여율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최소한 15%는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15% 안이 나왔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15%를 갖고 있어야 그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히려 45%또 50%까지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2007년도 얘기하셨으니까 정 위원장님 우리 그때로 잠깐만 좀 갔다 와 보죠. 노무현 정권 때죠. 예. 유시민 장관 때죠. 예. 유시민 장관이 이거 15%로 올리지 않으면 이거 고갈된다고 예. 던졌다가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고 장관직 물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당시에 이제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보험료는 이제 올리는 것은 통과 안 돼서 결국 그럼 얼마를 아유 저 때만 해도 유시민 장관이 젊었네요. 예. 그 벌써 11년 전이니까. 예. 근데 이제 뭐 평가가 예. 그렇게 이제 소득 대체율을 막 해마다 이제 0.5%씩 깎아서 2028년 되면 40% 깎이면서 네. 뭐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너무 무너졌다. 국민연금 계속 깎이기만 하고 받는 시기도 늦춰지고 이러면서 안정도 되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좀 전 세계 유례 없이 우리가 많이 깎은 사례입니다. 네. 전 세계 유례 없이 많이 깎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뭐 비교적 2007년과 지금 현재 이제 2018년에서 4차 재정재개선을 이렇게 볼 때는 과거에 판단했던 거하고 현재의 판단,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서, 재정상, 그다음에 전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험료 많이 걷으면 지금도 이제 4만 4안 보면은 2039년 되면 58% GDP의 58% 정도 되는데 네. GDP의 58%를 운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경제 절반 이상을 갖다가 연기금에다가 다 담아야 되는데 채권, 주식 다 담아야 되는데 엑시트하는 담을 문제도 있고 그릇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 총수요가 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보험료를 늘리면 다른 데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연금 자산은 좀 남겨줄지 모르지만 국민 경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적으로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재정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경제 전반에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보험료 내는 사람들 또 사측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네. 기금이 5년 정도 예를 들어 몇 년씩 조금씩 늦춰지기 시작하면 그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할 것, 텍스가 해야 될 역할,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딱 불러서 60년, 70년 뒤를 위해서 이만큼 모아놔야 된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은 이제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특히 청년 세대들 왜 국민연금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가? 이제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 뭐 불신한다는 뭐 이런 게 50%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신뢰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나는 내지만 이게 나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나도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금방 네. 재정 적자 이렇게 돌아설게 될 것이고 그때 뭔가 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부가 계속해서 무한정 개입할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대통령 발언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시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2기 경제팀 이후에 정부의 기본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환영할 것 같고요. 노동계는 반발할 것 같은 그런 속보 지금 들어왔는 얘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기금을 지금 현재 635조, 640조 될 거고요. 네.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규모만 놓고 보면 1000조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2,000조까지도 커지죠.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정말. 자, 이것이 미래 세대 위한 안정성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돈이 묶이기 때문에 그 돈이 돌지 않아서 나라 경제 전체에 꼭 도움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정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걸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두지 않고 매년 모아서 털고 하는 부가식으로 간다. 예, 부가식.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뭔지는 알겠는데 예. 가능합니까? 일정 시점에는 저희도 부가식으로 전환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아,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가야 그 된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세금으로 걷어서 그에 필요한 거 그에 걷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부가 방식도 기초연금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그에 필요한 거 그에 걷어라는데 그때 되면 이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적립을 해서 그리고 그 적립된 기금이 수익을 내서 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좀 줄이자 예.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금 현재 부분 적립식으로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다 부가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된 사례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고령층이면 기금식을 선호할 것이고 20대, 30대에 지금 직장 막 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부가식으로 간다면 나는 그거를 선호한다고 손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어떻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부가식의 또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제 보험료율이 상당히 더 높죠. 왜냐면 그에 걷어서 그에 또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글쎄요, 독일 같은 부가식으로 경우는 18%, 19, 뭐, 예, 18% 이 정도까지 예, 가게 되기 그러나 때문에 독일의 젊은이들은 18%, 20%에 가까운 연금을 내더라도 내가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불만 없는 거예요. 네, 그 방금 장 소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두 차례 연금 개혁이 있었거든요. 예. 97년 그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올 때가 있었고 네, 이제 네. 3차인데 아마도 4차 할 때 앞으로 10년 뒤에 4차 혹은 5차 때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저 부가식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1000조, 2000조를 기금으로 국가에 쌓아놓고 그 운용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이것도 드문 그것도 일인데다 그 일이네요. 운용을 뭐 신뢰성도 예, 있는 것이고 예. 너무 많은 국민의 돈들이 저렇게 기금에 묶여 있으면은 우리가 내수를 돌려야 되는데 뭐 실탄이 있어야 돌리죠. 그러네요. 우린 또 예.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조심스럽게 다음 10년 뒤 혹은 그 다음이나 한 20년 뒤에 연금 개혁은 저 부가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보시네요. 예, 두 분은. 서두를 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두르지는 아까 이제 우리 않겠지만, 예. 이 교수님 말씀하신데 청년들이 고민이 제대로 받을 수도 없다. 이제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한다니까 그건 해결된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없냐 관련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그런데 나니까.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연금 제도가 이제 30년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30년이 넘어가면 베이비 부모들이 다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을 부양은 이제 내가 용돈 드리고 케어하지도 안 해도 되겠구나. 국가에서 공적연금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이 되기 때문에 네. 나도 연금을 대야겠다는 이런 신뢰는 서구의 복지국가들도 이제 1세대들이 2세대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저희는 이제 한 500만 정도의 수급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신뢰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식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다양한 데 대해서 야 국민연금이 어른 세대들을 다 해결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부가식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2060년 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41.2%입니다. 결국은
청년 2명이 노인 1분을 갖다가 케어를 해야 돼요. 부가식만 네. 100% 하면. 그래서 뒤로 밀어놨다가 부가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앞에 조금씩 기여를 해서 청년 네.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기초연금이 똑같은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너무 강화시키면 그때 되면은 청년들이 다 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저출산 문제가 없이 아이들을 2명, 3명 낳아서 인구가 계속 뒷받침만 돼준다면 이 고민 자체도 훨씬 수월해지는 고민일 텐데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거기서 조금씩 걷어서 노인들 고령화 되더라도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돼도 저출산만 아니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참 이거 고민이 큽니다. 막연하지만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한테 자기 노후 다 해결하고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드릴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경제 상황으로나 요즘 젊은이들의 고통 지수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연금 제도라는 게 이제 그 뭐 19세기 말부터 이제 뭐 선진국에서 생겼는데 네. 그 연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가정이 이제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 증가한다. 예. 뭐 이런 것을 깔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정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큰 어떤 그 이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걱정스러운 것이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 경제 미래에 대한 저희 세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확신과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나라 경제는 발전될 거고 나도 지금은 못 살지만 나중에는 차 한 대 굴리고 집 사고 나도 잘 살 수 있거라는 막연한 믿음들을 가지고 살던 세대들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니 연금 얘기만 나오면 경기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느냐. 어차피 고갈될 건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가 지급 보증해줄게. 국가가 보증해줄게. 명문화할게 법으로. 맞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다며요, 전 세계에. 네, 어느 쪽이 팩트가 그렇지는 팩트 체크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 일본 같은 맞습니까? 경우에도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후생연금으로 가면서 다 지급 보장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지급 보장이 돼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 국민이 낸 공적연금을 갖다 지급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 우리 직설에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 토론하면서 법 지급 보장 이거는 불가피하다 했는데 네. 국민들 91.7%가 이거는 해줘야 된다는 거 해줘야 아닙니까? 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법 지급 보장돼 있지만 지난 2015년에도 더 내고 늦게 받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랬었죠. 공무원들의 희생과 예. 양보도 다 구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무는 청년들한테 이제 정부가 책임져 줄게 이런 것과 관련된 그래서 신뢰는 훨씬 더 높아질 거로 생각하고 국민이 정부를 갖다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까? 예, 직설에서도 그럼 특히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 교수님도 정부가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먼저 이제 공무원연금과 이제 군인연금이 지급 보증돼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과 이제 사학연금은 이제 지급 보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먼저 따져 보면은 공무원연금과 이제 군인연금은 공무원과 군인은 이제 국가가 사용주로서 이제 고용인으로서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어떤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정부가 반을 내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임금과 또 연금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법적 있으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급 보증이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실은 이 국가 전체 공동체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제 직접 고용자는 아니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네. 반드시 명문화를 할 만한 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국민연금의 경우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이제 뭐 자료 또 이제 어떤 그 지출의 어떤 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금방 이제 뭐 수십 년 안에 이제 기금이 고갈될 것이 뻔하고 또 국가가 어떤 뭐 직접 어떤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당대에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일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대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필요한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무한정 과거의 그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액수를 감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선진국들이 다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 세대가 그 수십 년 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지급 보장이라는 게 이제 제약의 방식이 될 텐데 그것을 묶어두는 그런 방식은 현재 세대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현 시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냐, 미래 세대에 너무 무책임인 거 아니냐라는 논란. 이거 어차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명문화하자라는 그 주장.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회계학적인 문제를 좀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문화를 하는 것과 명문화를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의 국가 부채 처리와 부채의 적립 충당금 문제가 있거든요. 가령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지금 지급 보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광의의 국가 부채 이 액수들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은 명확하게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연금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국민연금은 본격적인 우리의 광의의 국가 채무는 안 잡혀 있고 그 채무가 이제 앞으로 막 쌓이게 된다면 적립금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도 안 해도 되게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이제 유야무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만에 하나 국민연금법을 고쳐가지고 이제 명문화하게 되면 국가가 정말 지급 보장을 이건 공식적인 이제 국가 채무로 이제 잡히게 된다는 빚이 된다 이거죠. 빚이 되는 것이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적립금 충당금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은 이제 국민연금 이 연금 관계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가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연금을 주는데 그냥 이거 다 그렇게 우리가 신뢰를 얻고 법상으로는 현재 말한 대로 지급에 있어서 신의 성질을 다한다 정도까지가 이제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현재 지금 젊은 층들은 우리 정 선생님 말했지만 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낙 불신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안심을 하니까 이런 큰 틀의 딜레마라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청와대도 요거 때문에 고민을 고민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정 위원장님. 팩트로요. 이게 이제 부채 국가 채무하고 부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는 아니고 이제 넓은 의미로 강의의 부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충당금 쌓고 이러지도 않고 각국별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도 국민연금에 실제로 텍스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법 지급을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전 정부 하에서도 이걸 가지고 토론했는데 국가 뭐 전체적으로 회계 문제에서도 큰 문제 전혀 문제도 없다. 별도 부기하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정부 부처가 다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위에도 기재부도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법 지급을 하려고 해서 국가 채무나 이런 데 큰 문제를 나타나지 않다. 이것이 대체로 다 합의된 개념이고 이걸로 가지고 뭐 부채로 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국가의 신인도하고도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전 정부에서도 다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명문화 하자였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국민의 뜻인데 국민 91%가 동의한 어떤 안 보셨습니까? 국민 91%가 다 동의했는데 이건 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정희 교수님이 제시했던 그런 이유로 굳이 명문화하는 것은 실익도 법리적으로도 미래 세대에 대한 도의적으로도 굳이 명문화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 보면 그러니까 명문화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안으로 가던 간에. 네,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또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국민연금 되게 우리 국민연금이 불안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들어오는 보험료가 40조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나가는 보험금이 한 뭐 2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 해서 30, 40조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60조씩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은 5차, 6차, 7차 재정 재개는 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데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의료비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현재 민간 중심으로 다 돼 있는 이 요양병원도 저는 이후에 꼭 문제를 터뜨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과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땅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요양병원을 짓고 그래서 국민의 의료 문제를 이 노인들의 이 요양병원 의료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은 상당 부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여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가 설립되기도 전에 먼저 신뢰감 갖기 전에 먼저 그렇게 그렇게 불신하지 불신하는 말자는 필요는 말씀. 현재는 예.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안정적인 연금 제도로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 예. 네. 그 뭐 다 좋으신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바라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그 향후 발생할 일이 명백한데 그것을 5차, 6차 나중에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먼저 해야 사실은 이제 수급자가 늘어나기 전에 이제 먼저 해야 이 제도 개혁이 이제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네.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부가식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적립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게 금방 이제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부가식으로 가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 궤적을 갔는데 부가식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확정 뭐 급여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확정 기여 방식 그래서 받는 것 자체의 액수가 당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그 액수만큼만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 계층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이제 자기가 미리 공시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경제 상황에 이제 네. 따라서 매년 그것만 매년 받는다. 정산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예. 식으로 해서 그 상당 액수가 사실은 감액이 돼서 그 부담을 사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의 개혁이 있어야만 그게 제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의 액수를 지급 보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형태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예.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급 보증 명문화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지킨다라는 취지와 달리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는 그게 족쇄가 돼서 오히려 더 개혁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지적. 요거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을 해서 1안, 2안, 3안, 4안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게 경사 노위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 좀 한번 좀 가보죠. 정 평론가님부터 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고 요율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쪽으로 수렴되는 쪽으로 갈 거로 예상하시나요? 뭐 현재 일단 내안 가지고 본다면 저는 뭐 3안이나 4안에서 아마 큰 틀에서 경사노위와 또 내년도 정기국회겠죠. 예.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12% 혹은 13% 인상안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시네요. 네, 저는 뭐 3안, 4안 정도에서 왜냐하면 1, 2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고갈 문제라든가 예. 저는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네. 뭐 저 큰 불만이 없겠으나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란 특히 이안은 국회도 요즘에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또 높지 않습니까? 네. 아주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게다가 이제 2020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3안 4안일 텐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지금이 이제 3차 개혁이잖아요. 예. 근데 4차 사 개혁인데 예. 이제 5차, 6차 때에는 이제 부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이제 경사노위에서 우리 정 소장님 계시면 예. 할 때예요. 지금부터는 저거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끝이 보이는 사랑이고 땅떨어지가 보이는데 계속 뭐 미리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이미 이제 5차 때, 6차 때 정도에서는 이제 부가식에 대한 한국형 부가식 연금제도겠죠. 얘기가 분명히 나올 스터디가 것이다. 돼야 되고 해야 되는 준비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세요? 아니 실제로 토의에 참석하고 예, 계시니까 예, 좀 정답을 좀 한번 좀 내줘 보시죠.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노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노사가 실제로 뭐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있게 된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특히 현재의 보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2060년 GDP 대비해도 10% 이하에서 머물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감내할 수준은 다 되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봤을 때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를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연금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 안에 40만 원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에
4만 4원 지금 현재 세대들도 단계적으로 보험료 조금 인상하고 그래서 청년 부담도 좀 줄이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쪽들이 좀 믹싱된 안으로 합의만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도 지난하게 지금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 논의해왔고 또 2015년에 공무원연금도 합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공무원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작게 받아서 문제다는 것과 관련된 김무성 대표와 당시에 문재인 대표의 합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재정재개선 작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충분히 뭐 올 말 내년에 국회에 제출된 이런 안들이 용돈연금을 벗어나서 국민의 노후를 좀 해결하고 또 현재로서는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들 해결하고 또 좀 앞서 말씀드린 줬다 뺐던 기초연금 문제도 좀 빨리 신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안 플러스 4만으로 해서 잘 합의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2안 플러스 3안으로 비빔밥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합의안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받는 느낌은 야 이거 합의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또 합의가 되더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 안이라고 과연 국회를 통과할까?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비관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큰 제도이고 정말 국가의 뭐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시간을 정말 충분히 두고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해서 어렵지만 뭔가의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뭐 이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가 달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 됐든 정부가 4개 안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렴풋이나마 이 4개 안 중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더 받게 되는지에 대한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 안을 어떻게 단위단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과정 잘 지켜보시고 또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기회 마련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가장 핫한 사람 꽂으려면 축구 대표 감독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만한 분이 있나 싶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정상으로 이끌었는데 그 어떤 외교관보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승 시상대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메달을 걸어준 뒤 뜨겁게 포옹한 응우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는 박 감독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우승의 감독이 절정에 이른 이때 경기장은 물론 하노이 곳곳에선 태극기와 금성 홍기가 함께 휘날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만난 박 감독은 최고의 축구 외교관이라는 찬사에도 겸손했습니다. 정치나 경제 저는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저는 오직 축구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베트남 국민의 영웅 대접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영웅 아닙니다. 영웅 아니고 저는 평범한 축구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의 즐거움을 성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박 감독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받게 된 1억 원이 넘는 포상금 전액을 베트남 저소득층과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또 한 번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매출이 늘고 호감도가 오르는 등 경제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사이가 박항서 감독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박항서 감독만 보면 막 웃음 이렇게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SBS가 단독 중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결승전 예, 그렇죠. 시청률이요. 예. 오
진짜 이럴 때 그러죠. 예. 오 마이 갓. 그렇죠. 오마이갓이죠. 엄청 나왔죠. 이 정도로 지금 요즘 시대에 예. 옛날에는 뭐 TV가 별로 없고 이럴 때 예, 예. 그럴 때는 뭐 20% 이런 게 뭐 그냥 흔할 수 있지만 지금 20%라고 하면요. 이거는 그 당시에 50%, 60% 이상 정도의 그렇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예, 예. 아, 다 좋은데 예. 우리가 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하는 거를 우리가 베트남을 응원하고 이런 이 열광에 예. 이거는 그 축구 자체보다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열기 아닙니까? 그렇죠. 박항서 매직 맞죠? 네, 맞습니다. 박항서 매직이고요. 베트남 팀이 10년 만에 지금 스즈키컵에 우승, 그러니까 결승전에 예. 진출한 것도 10년 만이고 우승한 것도 10년 만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박항서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베트남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히딩크 예, 예. 감독 모셔와서 우리가 4강 신화를 했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에서의 박항서 이 열기의 이 근본은 뭡니까? 교수님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1차적으로는 이제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출신으로서 거기 가서 예. 성공을 했고 거기서 우승을 이끌어내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개선이 많은 부분 이루어졌어요. 특히 민간 차원에서도. 네.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의 고향에서 그 만든 농산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베트남의 경남 산청이에요. 예, 산청인데 베트남에 이제 수출이 되고요. 예. 또 한국과 뭐 박항서 감독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내 조국 한국도 사랑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런 점이 이제 우리 국민으로 볼 때는 정말 외국자다. 저분이 예. 가서 저렇게 열심히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신 것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줬고 베트남의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예.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박수를 네.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외교관이고 그렇죠. 진정한 영웅인데 예. 그 기자가 질문했더니 나 영웅 아닙니다. 나 본인은 그렇게 정치도 얘기하시죠. 모르고 예. 그런 이 소탈하고 정말 진솔한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박항서 감독이 물론 지난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예. 막 뛰어나게 뭐 역할을 하신 분으로 인식되질 않잖아요. 예. 그런데 베트남 관에서 저분이 하신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리더십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 보세요. 예. 선수들하고의 하고 저, 그냥 예. 아이고 스킨십. 예. 저 지금 얘기하면 스킨십도 또 다리 다친 선수를 직접 본인이 마사지를 해줬어요.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예. 비행기 타고 갈 때도요.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석 앉았고 1등석 앉았는데 몸이 아픈 선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본인은 일반석에 가서 앉았어요. 아이고 네. 예.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베트남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처럼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또 지고 오더라도 혹시나 네, 네.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이 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맞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선수를 보듬어 안고 팀 전체를 승리로 예. 이끌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리더십에도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박항서 감독이 보여준다는 점. 예. 그런 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상금 10만 달러, 우리 예. 돈 1억도 딱 쾌척했습니다. 예, 이게 베트남 국민들은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볼 때는. 그리고 연봉도 지금 상대 팀 말레이시아 팀의 그 감독은 영국에서 왔는데 엄청난 연봉 한 뭐 제가 볼 때 2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박항서 감독 연봉은 얼마예요? 3억 정도 돼요 지금 현재. 3억이요. 그러면은 대표팀 감독치고는 많은 건 많은 아니에요. 건 아니에요. 예.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박항서 감독의 또 뛰어난 면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10만 달러, 우리나라 1억 1,345만 원 정도를 예. 자동차 베트남 자동차 업체인 타코 그룹이 축하금으로 줬어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어려운 사람 불이웃 돕게 하겠다고 또 쾌척을 하셨고 쾌척을 하고. 또 하나는 예.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그 아시안 게임 4강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세 이상 월드컵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또 상당히 높은 성적을 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은요 충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연봉 재협상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계약 기간 남아있다. 예. 그때까지는 처음에 계약했던 연봉 그대로 받겠다고 그랬어요. 받겠다. 그리고 예, 나서 예. 혹시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멋있다 박항서.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분야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인생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메시지 우리가 네, 그렇죠.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목마름을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항서 감독이 감독으로서 계속 쭉 잘 나갔던 분은 아니잖아요. 스타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예.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리더십을 아버지처럼 했더니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인들한테도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저런 리더십을 지금 갈구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사회도.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남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본인을 낮춰서 남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모습,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한마디로 생각도 다시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 멋있다 박항서. 그럼요. 멋있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말 높여준 예.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렇습니다. 멋있는 박항서 감독이 곧 한국에 오신다니까. 예. 예. 푹 쉬시러 오셔가지고 잘 환영 근데 좀 잘했으면 제가 볼 좋겠어요. 때 푹 못 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오면 또 이제 언론사에 출연하시고 막 이러셔야 될 것 그럴까요? 같아서. 근데 뭐 그것도 저는 네, 행복한 네. 비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뭐 절대 나서거나 이렇게 뭐 그런 그걸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흥분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절대로 그렇지 예, 않아요. 나는 네. 정치도 모르고 외교도 예, 모르고 맞아요. 축구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아주 잔잔한 이 여운을 남기시는 예, 맞습니다. 이 시대의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베트남 사람들도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하고. 그럼요. 맞는 예. 것 같고 또 뭐 아이, 이제 태극기도 흔들면서 막 하는 걸 보면서 예.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예, 예. 저 봐요. 태극기 예. 나오잖아요. 같이 태극기하고 베트남기를 같이 좋습니다. 흔들어요. 기분 좋은 소식 좋고 이번에는 이것도 좀 우리 리더십 얘기 좀 한번 가보죠. 예, 예. 국회에서 예,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님 단식 어떻게 됐습니까? 풀었습니다. 다행히. 풀었어요? 예. 풀었습니까? 그냥 강제로 풀린 겁니까? 뭐 그 중간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명분을 병원으로 가셨죠? 예, 병원으로 가셨어요. 예, 진단 받으러 가셨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단식을 시작하기 쉽지만 사실 출구 전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극적으로 어쨌든 네. 이게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합의문 써주고 예. 그리고 이제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을 드렸고 두 분이 예. 이제 단식을 푸셨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럼 당장 이루어지냐?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 다를 테니까 예. 어찌 됐든 지금 의원 정수를 10% 이내로 늘린다. 여기까지는 좀 얘기 합의가 나온 거는 됐어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예, 그게 새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10%라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받아들이실까? 이건 또 별개의 그렇죠. 문제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저것도 사실 의원정 10% 이내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그랬지 이걸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식을 풀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라고 저는 보고 아하. 뭐 다행히 저는 단식을 풀었다고 생각해요.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만 이제 국회가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게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게 이 합의를 할 것이냐는 부분. 가장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저는 가장 뒤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지금 원래 계획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될 가능성은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예.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부 다 안 된다의 안 된다. 한표더군요. 예, 그럼요. 예,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손학규 대표 고령의 단식 풀었다라는 소식 그나마 예. 다행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가고 예. 요거 좀 뭐 여쭤봐야 되겠다. 예.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 이번에 많이 잘라냈대요. 21명입니다. 현역 의원이 현역 의원만 21명. 76명 전체로 하면. 그런데 예.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조용해요? 조용하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요게 키포인트가 키 같아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 별 이상 없다. 별 이상 없다. 예. 당협위원장 잘리거나 말거나 예. 의원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는요? 말이냐면 첫 번째 총선 출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다음 문제가 총선 없죠? 출마. 아니 당협위원장이 공천 1순위 아니에요? 공천 1순위죠. 근데 거기서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1순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왜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면 나경원 네. 원내대표는 그러죠. 남은 1년 한 몇 개월 남았죠. 다음 총선까지. 열심히 하시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잘하시면 살려드릴게요.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예. 그 워딩을 들어보면 그런 의미로 들려요. 아하. 지금 뭐 당협위원장 교체 이거 뭐 국민들 여러분들 잘 기억도 못 하실 거고. 그럼요.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도 본인이 예. 대표나 당협위원장 다시 바꿨어요. 복당시켜주고, 그러니까 복당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예.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내년 2월에 이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김병민 비대위원장은 뭘 성과라도 내고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분은 네. 나가실 분이에요. 떠나실 분이잖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인재 시작돼서 총선 때까지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임기가 1년이지만 6개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선 때까지 원내대표 할 수 있는데 네.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면 예. 기다리면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총선 생각하는 출마에 별 대세 지장 없다. 없다. 그렇게 지금부터 보는 거죠. 시작이다. 그래서 도리어 지금 얘기해서 본인이 분란을 일으키면 그것이 본인한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당협 이렇게 대량 인적 쇄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조용한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예.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고 청와대도 이거 좀 가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뭐 실명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수사관도 실명 나왔고, 그렇죠. 그 비리 보고서 썼다라는 대상자 우윤근 우윤근 러시아 대사, 예, 맞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 그렇습니다. 자, 국민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의 이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러니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죠. 예, 수사관. 뭐, 예, 이게 골프 회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위 때문에 잘리고 원대복귀 됐죠. 이 사람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에 예. 내적 분량의 뭐 조선일보와 SBS를 콕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네, 제보를 예. 보냈어요. 그 내적 분량인데 그 제보의 내용을 보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본인이 확인했고 네. 그 첩보를 보고를 했다. 네.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에 보고했고 반부패 예. 비서관은 이제 그분 주장이에요. 김태우 네, 네. 전 수사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민정수석에 보고했고 민정수석은 비서실장까지 보고했다라고 보고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비서실장은 난 보고받은 적이 없다. 민정수석은 비리 내용을 제보는 받았지만 네. 보고를 받아오고 검토해 봤더니 이건 이미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정부 때 이미 결론난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문제가 없어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냈다. 혐의 없음으로 끝냈다. 모든 첩보가 다 사건화되는 건 아니다. 예, 이 설명이죠, 결국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당사자는 내가 이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잘렸다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예.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이거 막 이 개울물을 흐린다고 흐리고 있다. 결국은 이 문제의 수사관 문제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윤근 대사는 아무 잘못 없다. 잘못 없다, 이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 이제 관전 포인트가 우윤근 대사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뭐라고 이제 본인이 해명을 했냐면 예.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수사해서 그러니까 아예 기소 자체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무혐의로 처리된 문제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만 원 보낸 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네, 1,000만 원 보낸 거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 또 이제 이 물이 요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네.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사 내정자 시절에 임종석 임종석 실장이 실장하고 연락이 얘기가 와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임종석 실장은 이걸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얘기가 다른데 아하.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어떤 해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것도 왜 이제 정리가 다르게 좀 얘기하고 돼야 될 있는지.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예.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 녹취록 그다음에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이걸 이제 사본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예. 이걸 같이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이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이제 증거를 가지고 조사해 봐야 되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건 다 무혐의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첩보를 한 것은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김태우 수사관의 아하. 작전이다.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위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 가리기 위해서 과거에 다 클리어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잘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다. 있다고 청와대는 주장. 그렇게 잘못이 주장. 없고 저 수사관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 주장을 프레임이네요. 하고 있죠. 예,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야당은 이거 그런 말 하나에 이러고 넘어갈까요? 아, 절대 그러지 않죠.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수사 촉구했고요. 예. 안 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또 이제 김태우라는 사람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본인이 거죠. 감찰을 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무마한 내용이 또 있으니 그것도 폭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네. 점입 강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클리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하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청와대가 조사한 네.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계속 본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예. 조사했던 내용들을 하나둘씩 또 제보를 하지 않겠죠. 그게 예.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 그런 제보가 나오는 순간 어쨌든 정치권이나 청와대는 여러 가지 명예 손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러네요. 좀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인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차적으로 이 사건 흐름의 그렇죠.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청와대도 고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검토해서. 청와대도.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제대로 검토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예. 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 좀 터져서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 예. 진행 상황 잘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2말 3초였던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박관천 경정 사건이 터집니다.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권력 실세 의혹 문건이 유출됩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유출자만 색출해 처벌합니다.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린다며 레이저만 쏘댔지만 사실 권력이 무너지는 단초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김대중 정권 3년차 때는 온로비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당시 청와대 대응은 그때도 근거 없는 헛소문, 그러나 국정조사의 특검까지 이어지면서 급격한 레임덕을 불러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2말 3초에 터진 특검반 수사관 사건, 비위 때문이 아니라 여권 비리 보고서 냈다가 찍혀서 잘렸다, 이런 폭로 내용인데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물을 흐린다고 일축합니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역대 청와대의 대응의 공통점입니다. 과거 정권이 어떻게 대응하다 어디로 끌려갔고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눈엔 보이는데 정작 청와대 안에선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감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 이 초심이 아쉽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